근대 초기 혁명의 세기인데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와 함께 또 과학혁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역사가 버터필드라는 학자가 이 17세기 전후의 과학적 발전을 과학혁명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이슬람권에 비해서 과학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의 발전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유럽 사회가 깨이고 그러면서 역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케플러가 이걸 발전시켰고 갈릴레이가 달, 목성 여기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외에 의학, 화학, 수학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럽 사람들은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17세기는 계몽주의 세기입니다. 17세기 말에 시작해서 18세기를 우리가 보통 계몽주의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세기까지는 이 사회 질서를 잡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을 보댕이 주장한 이후에 이 왕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까불지 마라. 사실 동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자라 그러죠. 천자. 왕은 황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자식인 거예요. 말만 다르지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계약설을 처음 얘기하는 건 홉스인데 그 후에 로크와 루소를 거치면서 사회계약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홉스는 인간 사회가 처음에는 약육강식의 이 자연 상태라 그래요, 그런 걸. 아무것도 없었던, 문명이 없었던 시대에는 약육강식의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이 국가가 없으면 질서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를 이제 인간들이 고안을 하고 사회 계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국가를 갖다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바닥 괴물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바닥 괴물, 잘 안 보이는데, 이 성경 잠언서에 나오는 바닥 괴물 묘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적인 영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그걸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려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로크가, 영국의 사상가 로크는 아니다. 홉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다.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 사회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고요. 그런데 평화스러운 공동체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거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힘 없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뺏어가니까 그거 뺏어가지 말라고 인간들 사이에 막 만든 질서가 사회다. 그게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의 제1 원칙은 뭐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 국가 존립의 목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세금은 결국 사유재산을 뺏어가는 건데 국가를 유지하고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세금이 필요하죠.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합의해주고 인정한 것 이상으로 뺏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의회예요, 의회.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은, 통치자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뺏어서 세금으로 뺏어가려면 국민의 대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의회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영국 민주주의에 기초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루소는 그렇게 의도했던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 뜻에 반하면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도 된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루소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소는 굉장히 불우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 고아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해서 나와가지고 방랑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루소는 이렇게 굉장히 출신이 안 좋은데 천재인 것 같아요. 오페라도 작곡을 했어요. 뭐 작곡이 할 수 있지 아무도 상영을 안 해줘서 문제지. 근데 루소의 오페라는 상영까지 된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튼 루소는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런지 가장 과격한 자유주의 사상 이론을 발표했고, 그래서 인민주권서를 제창했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루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사회계약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계몽,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은 사람들을 깨우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직 이 각종 미신이 횡행했어요.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많아서 이 소위 말하는 이단을 잡아 죽일 때 온갖 미신이 난무했어요. 스페인 같은 데서 있었던 마녀, 화형시키는 그 마녀 사냥, 마녀 심판들 보면요. 죄목이 말도 안 돼. 빗자루 타고 날아간 죄. 그래가지고 화형시킨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사람이 빗자루 타고 날아가냐. 우리가 그 애들 동화책에서나 보는 검은 고깔머리하고 그 할머니가 빗자루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꽁무니에 키스한 죄. 그게 화형의 죄야. 그래서 오늘날 이 마녀 또는 이 종교 재판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대개 미인들이 많은데 다른 권력 있는 집안의 여자한테 질투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저 시골집에 가난한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바람났어. 그럼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또 뭐 어떻게 죽여? 이런 식으로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뭐 마녀로 몰고. 그래서 온갖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들로 다 화형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신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이 계몽의 세기에 기독교 내부에서는 미신이 많이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욕먹기도 했어요. 나중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미신의 종교처럼, 왜?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미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후기로 갈수록 반기독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런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계몽주의가 싹트게 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요? 동그란 것 같아? 동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아니 그러면 지구가 동그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직관적으로는 평평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아직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12시에 식사 약속이 있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과학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과학을 발전시킨 인간 이성의 힘, 이걸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세기에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 몽테스큐에, 볼테르, 칸트 이런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인간 이성의 힘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 전에 사회계약서 홉스가 얘기했던 것은 국가의 힘이 커지면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다. 인간은 인간 이성의 힘으로 아주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자유롭게 인간을 놔둬놓을 때 가장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가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대륙 계몽주의 학자들과 달리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다. 아담 스미스의 스승 허치슨은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사랑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동감에서 온다고 그랬죠. 내가 이 설명을 했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이제 허치슨, 그 다음에 경험론의 창시자 데이빗 휴움, 아담 스미스의 친구입니다. 사실 뭐 친구라 그래도 12살 많아요. 우리로 보면 띠동갑이야. 12살 많으면 삼천급이지 무슨 친구냐. 그런데 이 사람들 서양 사람은 다 친구야.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휴움, 이 세 사람은 다 스코틀랜드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휴움은 경험주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훨씬 더 경험론자예요. 유럽 대륙 사람들은 프랑스, 독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관념론자들이고, 이 이성으로서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인 거에 반해서 이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험론자들이에요. 휴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의 계몽주의자들은 대륙의 계몽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거 영국 계몽주의자라고 안 그러고 스코틀랜드라 그러냐?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라는 것은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우리나라의 고구려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코틀랜드 지역이죠. 우리의 신라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잉글랜드고, 백제에 해당하는 서쪽이 웨일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섬이 아일랜드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이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이 네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대영 제국이 된 거죠. 아무튼 이 영국은 당시에 이 잉글랜드 남쪽 지역에 비해서 북쪽 지역인 스코틀랜드 쪽이 훨씬 더 문맹률도 낮았고 교육비도 싸고 굉장히 학문적 열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영국 계몽주의의 핵심은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대표자 세 사람이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고, 사실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지 한 십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1710년 정도에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합병이 되거든요. 요새도 왜 스코틀랜드 독립해서 투표하잖아요. 요새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아담 스미스 스스로를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했지 영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에도 20파운드화에 아담 스미스 얼굴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없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